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숨겨야 했던 무언가를 발견했다. 당신은 이렇게까지 자각적이고 직관적이며 다른 존재가 되도록 예정된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당신은 일찍부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배웠다. 당신은 더 조용해지고, 더 무뎌지고, 더 작아졌다. 공간을 차지하는 것조차 사과했다. 그리고 어딘가 깊은 내면에서 당신의 한 부분이 숨어 들어갔는데 그것은 융이 잘 알고 있던 부분이었다. 이것은 잃어버린 잠재력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생존 전략에 관한 이야기다. 당신은 자신의 재능을 숨기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당신의 정신이 그렇게 한 것이다. 그것은 너무 밝게 빛나고 너무 많이 보고 너무 깊이 느끼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융이 발견한 모든 것을 바꾸는 사실이 있다. 그 숨김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준비였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그것은 숨김이 끝났다는 의미다. 곱셈을 배우기도 전에 방 안의 감정 온도를 읽을 수 있었던 아이. 거짓말이 무엇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어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아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느끼며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다가 아무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던 아이. 그 아이가 바로 당신이다. 그리고 세상은 당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 융은 수십 년에 걸친 임상 작업을 통해 이 패턴을 기록했다. 그가 분화된 지각이라 부른 것을 타고난 아이들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달랐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발달시키지 않는 추가적인 통로를 통해 현실을 처리했다. 행동의 패턴을 보고 에너지의 변화를 느끼고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모른 채 무언가를 알았으며 그들 모두는 동일한 생존 교훈을 배웠다. 숨기지 않으면 그것으로 상처받는다는 것이다. 당신의 가족은 당신이 무엇인지 설명할 언어가 없었기에 당신을 예민하다, 과장된다, 너무 많다고 불렀다. 교사들은 당신의 통찰을 방해로 보았다. 또래들은 당신의 존재 앞에서 노출감을 느끼고 당신을 밀어냈다. 누구도 당신을 망치려 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이 본래 지니고 있던 것을 담아낼 의식이 없었을 뿐이다. 그래서 당신의 정신은 결정을 내렸다. 안전하게 보일 수 없다면 아예 보이지 않겠다고. 융은 이것을 황금 그림자의 은폐라고 불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림자를 우리가 숨기는 어두운 부분, 분노, 이기심, 잔인함만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융은 우리가 우리의 빛, 지성, 힘, 재능 또한 숨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들이 타인을 위협한다고 배울 때 우리는 그것들을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는다. 그리고 당신의 것은 아주 깊이 들어갔다. 당신은 자신의 관찰을 일부러 둔하게 만들고 알아차린 것을 알아차리지 않은 척하는 법을 배웠다.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말하지 않고 침묵했다. 관계 속의 긴장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털을 무시하는 법을 익혔다. 당신은 융이 보호적 맹목이라 부른 것을 발달시켰다. 본 것을 보지 않는 능력, 알던 것을 모르게 되는 능력, 느낀 것을 느끼지 않게 되는 능력이다. 그 대가는 즉각적이었다. 타고난 능력을 억누르는 데 드는 에너지로 인한 만성 피로, 자신의 진실과 단절된 삶에서 오는 우울, 자신을 얼마나 드러내도 안전한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불안, 지속적인 자기 배신의 스트레스를 몸에 저장하며 나타나는 신체 질환. 당신은 자신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융은 당신의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정신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영리하다. 당신이 숨는 법을 배우는 동안 그것은 또한 배우고, 기록하고, 준비하고 있었다. 당신의 통찰을 거부한 모든 사람은 투사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당신에게 더 작아지라고 요구한 모든 가족 구성원은 자아의 취약성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당신의 깊이를 감당하지 못한 모든 친구는 의식의 수준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당신은 단지 숨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있었다. 이 패턴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한 사례를 생각해보라. 우리는 고도로 분화된 직관적 지각을 지닌 사람이 수년간의 억압 끝에야 자신의 재능을 이해하게 된 이야기를 통해 이 역동을 분명히 본다. 이 사람은 어떤 방에 들어가든 즉시 심리적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감정적 고통 속에 있는지, 누가 비밀스러운 원한을 품고 있는지, 그들은 이 능력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그들의 신경계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재능은 즉각적인 문제를 만들어냈다. 그들은 모든 사회적 가면을 꿰뚫어 보았기에 잡담에 참여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노출감을 느끼고 불편해했기에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그들의 존재가 집단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무의식적 합의를 깨뜨렸기에 직장을 유지할 수 없었다. 사회적 실패로 보이는 것은 사실 지각에 과부하였다. 융은 자신의 임상 작업에서 이 패턴을 반복해서 관찰했다. 이 사람들은 관계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정확성을 처벌하는 세계에서 지각에 성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신경계는 진짜 감정 상태를 드러내는 미세 표정을 감지했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할 때 에너지 변화를 느꼈다. 집단이 무의식적으로 무시하기로 합의한 긴장을 감지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자각의 대가를 치렀다.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고립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기 의심이었다. 모두가 당신의 지각이 틀렸다고 말하면 당신은 그것을 믿기 시작한다. 가족이 당신이 상상하고 있다고 우기면 당신은 자신의 정신을 의심한다. 친구들이 명백한 문제를 지적하는 당신을 부정적이라고 비난하면 당신이 문제인지 고민하게 된다. 이것이 분화된 지각이 병리화되는 방식이다. 부정확해서가 아니라 불편하기 때문이다. 융은 이를 자신의 실천에서 수없이 보았다. 가장 지각력이 뛰어난 환자들은 재능을 억압하며 파괴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훈련 중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인간 본성을 읽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무해해 보이면서 전략적 인식을 발전시키고 모두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동안 내적 힘을 쌓고 있었다. 숨김은 실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되어가는 과정이었다. 현대 연구는 융이 임상적으로 관찰한 것을 입증했다. 일레인 아론 박사의 고감수성 인간 연구에 따르면 약 20%의 사람들이 감각적, 정서적 민감성이 높다. 그러나 융은 그의 심리 유형론 안에서 더 구체적인 집단을 확인했다. 인구의 약 1%를 차지하는 내향적 직관 유형으로 이들은 단지 깊이 느끼는데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놀라운 명료함으로 무의식적 패턴을 지각한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신호뿐 아니라 무의식적 감정 상태, 억압된 내용, 다른 이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심리적 패턴까지 처리한다. 그들은 억지 미소 뒤에 숨은 우울을 보고 자신감 있는 표현 아래의 절박함을 감지하며 집단이 무의식적으로 외면하기로 합의한 집단적 그림자를 느낀다. 그리고 이 능력은 그것을 재능으로 이해할 틀이 없을 때 짐이 된다. 융은 그가 우월 기능의 문제라 부른 것에 대해 광범위하게 저술했다. 당신의 가장 큰 강점이 집단 무의식 참여로부터 당신을 분리시키기 때문에 가장 큰 짐이 되는 현상이다. 당신은 아는 것을 모르게 될 수 없고 느낀 것을 느끼지 않게 할 수 없으며 본 것을 보지 않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의식적으로 통합하는 법을 배우거나 무의식적으로 고통받거나 둘 중 하나다. 제3의 선택지는 없다. 그 고통은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당신은 들어가는 모든 집단에서 지정된 문제 인물이 된다. 문제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이미 집단 무의식 안에 존재하던 문제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융은 이것을 희생양 현상이라 불렀다. 우월한 지각의 함일자는 집단이 스스로에 대해 의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떠맡는 그릇이 된다. 이 패턴은 왜 이 사람들이 단지 오해받는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 체계적으로 표적이 된다고 느끼는지를 설명해준다. 그리고 그들은 틀리지 않다. 다른 이들이 부정해야만 하는 것을 명확히 볼 때 당신은 그들의 심리적 방어체계의 위험한 존재가 된다. 의도해서가 아니라 존재함으로써 당신의 존재는 사람들이 수년간 피해온 것과 마주하도록 강요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춰진 것을 들여다보기보다 거울을 공격한다. 융은 고도로 분화된 지각을 지닌 사람들이 종종 다른 이들의 무의식적 내용을 명확히 보는 이유가 그들이 다른 수준의 복잡성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관찰했다. 그들은 판단하거나 우월해지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신경계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패턴을 감지하도록 단순히 연결되어 있을 뿐이다. 이는 모두가 낮에만 볼 수 있는 세상에서 혼자만 야간 투시를 가진 것과 같다. 당신이 더 나은 것이 아니다. 단지 현실의 다른 파장을 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능력이 왜 그렇게 고립적인지를 설명하자면 당신이 보는 것을 공유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다른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그것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방안의 감정적 흐름을 설명하면
사람들은 당신이 외국어를 말하는 것처럼 쳐다본다. 명백한 행동 패턴을 지적하면 과도하게 분석한다고 비난받는다. 형성되고 있는 역학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면 피해망상적이라는 말을 듣는다. 의식의 저주는 그것을 소유하지 않은 이들과는 공유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융이 말한 참여신비가 역전된 형태를 만들어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과 융합된 의식 상태에서 살며 집단적 내용을 무의식적으로 흡수하고 반영한다. 그러나 분화된 지각을 지닌 개인은 그 반대를 경험한다. 그들은 물리적으로 함께 있어도 심리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다. 집단의 춤을 관찰하지만 그 안에 휩쓸리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실존적 고독을 만들어낸다. 융은 1913년부터 1919년까지 그가 무의식과의 대면이라고 불렀고 붉은 책에 기록된 시기를 통해 이를 개인적으로 이해했다. 그는 개인적이면서도 집단적인 무의식 내용을 압도적으로 지각했고 이는 그를 거의 파괴할 뻔했다. 그는 자신이 정신병에 의해 위협받고 있었으며 환자들과의 작업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겨우 구원받았다고 썼다. 그의 뛰어난 지각은 의식적으로 통합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그를 죽일 뻔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뛰어난 지각의 통합을 치료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긴급한 문제로 여긴 이유다. 적절한 통합 없이는 이러한 개인들이 세 가지 특정한 위험에 직면한다. 첫째는 집단 무의식의 붕괴다. 집단을 결속시키는 공유된 환상을 꿰뚫어보는 사람은 불안정한 존재가 된다. 조직, 가족, 사회는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인정하지 않을지에 대한 집단, 무의식적 합의를 통해 부분적으로 기능한다. 지각력이 높은 개인은 진정성 있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합의를 무심코 위반한다. 둘째는 심리적 고립이다. 가장 큰 심리적 강점이 가장 큰 고통의 원천이 될 때 당신은 융이 섬의 문제라고 부른 상황에 직면한다. 당신은 무의식의 바닷속에서 인식의 섬이 된다. 이 고립은 단지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실존적인 것이다. 당신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다른 현실에서 살고 있으며 자기 배신을 요구하지 않는 한 집단적 참여로 돌아갈 다리는 없다. 셋째이자 가장 위험한 것은 정체성의 해체다. 타인의 무의식적 내용을 흡수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진정한 인격과의 접촉을 잃는다. 외부의 심리적 물질에 너무 잠식되어 자신의 내면, 세계와 환경으로부터 흡수한 것을 구분할 수 없게 된다. 융은 이를 참여 신비의 부정적 형태라고 불렀다. 이는 심리적 경계가 해체되고 개인이 집단 무의식의 내용과 융합되어 개인적 정체성이 소멸되는 상태다. 이것이 융이 진정으로 걱정했던 위험이다. 재능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거부당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식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지각에 적응하려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심리적 카멜레온이 되어 형태를 바꾸다가 결국 자신의 원래 모습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다 어느 순간 변화가 일어난다. 누군가가 너무 깊이 배신해서 더는 가장할 수 없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숨기는 것이 드러내는 것보다 더 아프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당신을 만날 만큼 결코 성장하지 않을 사람들을 위해 작아지는 데 지쳤을 수도 있다. 어떤 계기이든 당신 안에 무언가가 부러진 것이 아니라 깨어나며 탁 하고 전환되었다. 융은 이를 억압된 것의 귀환이라고 불렀다. 숨겨진 재능이 보이기를 요구하는 순간이다. 이것은 점진적이지 않았다. 당신은 서서히 다시 자신이 된 것이 아니다. 어느 날 눈을 뜨고 더는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것도, 타인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자신을 축소하는 것도, 그들이 보기를 거부한 것을 본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도 모두 끝났다. 숨기는 고통이 드러나는 두려움을 마침내 넘어섰고 모든 것이 바뀌었다. 사람들은 알아차렸다. 당신의 작아짐에서 이익을 얻던 이들은 불편해졌다. 특정 역할을 요구하던 가족은 분노했다. 당신이 축소된 모습을 좋아하던 친구들은 멀어졌다. 그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융은 정반대라고 말했을 것이다. 당신은 이전의 자신이 아니었고 이제서야 비로소 자신이 되었으며 모두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융은 이를 개성화 위기라고 규정했다. 이는 사회적 수용에 대한 자아의 욕구보다 전체성에 대한 정신의 요구가 우선하는 순간이다. 편안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지만 필요하다. 대안은 심리적 죽음이기 때문이다. 평생 자신이 아닌 누군가인 척하며 사는 것, 그리고 정신은 그것을 영원히 허용하지 않는다. 결국 선택을 강요한다. 자신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자기 배신의 결과를 감당할 것인가? 당신이 숨겼던 재능은 다시 작동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린 시절에 거칠고 통합되지 않은 지각이 아니다. 그것은 정제되고 의식적이며 전략적이다. 이제 당신은 단지 패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한다. 단지 에너지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 단지 직관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신뢰한다. 숨었던 시간은 낭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통합훈련이었다. 융은 수십 년간의 임상 작업을 통해 뛰어난 지각을 통합하기 위한 3단계 과정을 발전시켰다. 첫 번째 단계는 인식과 분화로 진정한 내적 경험과 무의식적으로 흡수된 외부 내용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는 이를 의식적 판별이라 불렀는데, 이는 무엇이 당신의 것이고 무엇이 타인의 것인지를 확립하는 능력이다. 이 판별 없이는 개인적 발달이 있을 수 없다. 방법은 단순하지만 쉽지 않다. 매일 완전한 고독 속에서 시간을 보내라. 흡수된 물질이 가라앉도록 허용하여 타인이 투사한 내용의 소음 아래에서 자신의 진정한 심리적 목소리를 인식하라. 이것은 명상이나 영적 수행이 아니라 심리적 위생이다. 자신의 감정을 타인의 감정적 잔해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그림자 통합이다. 융은 타인의 그림자를 명확히 보는 사람들이 종종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속임수, 이기심, 잔혹함에 대한 자신의 잠재력을 부정할수록 이러한 특성을 타인에게서 볼 때 더 크게 동요하게 된다. 그림자 통합이란 타인에게서 관찰하는 모든 인간적 특성이 자신 안에도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을 나쁜 사람이 아니라 판단 없이 명확히 볼 수 있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든다. 세 번째 단계는 의식적 참여다. 이는 타인의 심리적 내용을 압도당하거나 개인적 정체성을 잃지 않고 관계 맺을 수 있는 능력이다. 융은 이를 심리적 용기를 개발하는 것이라 불렀다.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인식한 채로 타인의 무의식적 내용을 일시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이 공감과 침식, 지각과 소유의 차이다. 융은 성공적인 통합과 심리적 붕괴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역사적 인물들을 연구했다. 통합되지 않은 지각의 서사적 예로 니체의 사례를 생각해보라. 니체는 인간 본성에 대한 탁월한 통찰을 지니고 있었고 사회적, 종교적, 철학적 외관을 파괴적인 명확성으로 꿰뚫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통찰을 건설적으로 통합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치유를 위해 지각을 사용하기보다는 그것을 사회를 공격하는 무기로 휘둘렀다. 그는 자신의 우월한 기능과 동일시된 채로 남아 그것을 균형 잡힌 인격 속에 통합하지 못했다. 그의 고립과 결국의 붕괴는 우월한 지각이 통합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때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준다. 이를 융이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를 분석한 것과 대비해보라. 융은 그를 우월한 지각을 성공적으로 통합한 사례로 보았다. 에크하르트는 융이 말한 신비적 직관, 즉 다른 이들이 접근할 수 없는 영적 심리적 현실을 지각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자연과 달리 에크하르트는 자신의 통찰을 자비로운 봉사로 이끌었다. 그는 자신의 우월한 지각을 다른 이들을 압도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기를 수 있는 지혜로 변환했다. 그는 분명히 보았지만 저항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이해를 초대하는 방식으로 말했다. 그의 성공은 융이 의식적 겸손이라 부른 데서 나왔다. 우월한 지각은 휘두를 무기가 아니라 현명하게 나누어야 할 선물이라는 인식이다. 융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마침내 숨기를 멈출 때 무엇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가 말한 심리적으로 주권적인 존재가 된다. 그들은 자신의 지각을 신뢰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을 가스라이팅할 수 없다. 그들은 감정적 게임이 완전히 전개되기 전에 그것이 형성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을 조종할 수 없다. 그들은 더 이상 외부의 인정에 의존해 내적 섬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을 깎아내릴 수 없다. 그들은 깊이 인간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이것이 지금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다. 당신이 그것을 끌어당겼기 때문도 아니고 우주가 당신의 차례를 결정했기 때문도 아니다. 당신이 준비되었기 때문이다.
당신의 정신은 계속 숨어 있어야 할 사람과 드러나도 될 준비가 된 사람의 차이를 알고 있다. 당신은 알았든 몰랐든 이미 작업을 해왔다. 당신은 자신의 힘을 담아낼 내부 구조를 구축했다. 당신은 당신을 착취하려는 이들에게는 위험한 존재가 되는 법을, 당신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이들에게는 안전한 존재가 되는 법을 배웠다. 융은 그가 소수의 이해자라 부른 존재를 찾는 것을 강조했다. 방어적이지 않게 분화된 의식과 교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성격의 발달에 관해 그는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썼다. 그러나 이 특권은 고립 속에서는 실현될 수 없다. 진정성을 알아볼 수 있는 이들의 목격이 필요하다. 그는 지각이 뛰어난 개인에게 필수적인 3가지 관계 유형을 확인했다. 첫째, 개별화된 동료들이다. 자신의 의식 작업을 해왔고 실제 수준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연결은 종종 즉각적이고 강렬하게 일어난다. 당신은 서로를 융이 의식적인 소수라 부른 집단의 일원으로 알아본다. 이러한 관계는 드물지만 심리적 생존에 필수적이다. 둘째, 적극적인 개별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다. 치료, 내적 작업, 영적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스스로 우월한 지각을 지니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그 가치를 이해한다. 융은 자신을 알기 시작한 사람들은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견딜 수 있다고 관찰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분명히 보겠다는데 헌신하기 때문에 당신의 명료한 시야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셋째, 자연적 담지자들이다. 스스로 우월한 지각을 지니지 않았더라도 융이 자연적 담지 기능이라 부른 심리적 내용을 압도되지 않고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은 인생의 중대한 도전을 겪으며 타인의 깊이를 방어로 무너지지 않고 목격할 수 있는 역량을 발전시킨 성숙한 개인들일 수 있다. 세상은 당신이 지닌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해왔을지도 모르는 구원자적 방식으로도 아니고 당신이 믿어왔을지도 모르는 자기희생적 방식으로도 아니다. 융은 이에 대해 분명했다. 분화된 지각은 타인을 위해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위해 관리해야 할 선물이다. 당신은 그것으로 자신의 본성을 존중하는 삶을 구축한다. 그것을 소유하려 들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제공한다. 그것을 소모시키려는 이들로부터는 단호히 보호한다. 어떤 이들은 이를 이기적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렇게 하게 두어라. 융은 개별화된 사람들은 자신의 자기 포기로 이익을 보던 이들로부터 늘 이기적이라는 비난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신의 일은 모든 사람이 당신의 출현의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일은 억압 속에서도 살아남아 지혜로 사용될 수 있을 만큼 오래 버텨온 그 선물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 선물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다. 먼저 당신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의식 작업을 통해 접근 권한을 얻은 이들을 위한 것이다. 당신은 그들을 알아볼 것이다. 그들은 당신이 보는 것을 위협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호기심을 가질 것이다. 당신이 자신을 축소하길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충만함을 축하할 것이다. 당신의 지각을 착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깊이로 응답할 것이다. 이들이 바로 당신의 사람들이다. 융은 그들을 개별화의 길을 함께 걷는 동반자라 불렀다. 그리고 당신이 숨기를 멈춘 지금, 당신들은 서로를 찾게 될 것이다. 당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은 스스로 물러날 것이다. 그대로 두어라. 당신이 너무 과하다는 이유로 떠나는 모든 사람은 당신이 정확히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누군가를 위한 자리를 만든다. 더 이상 작아지지 않겠다는 이유로 끝나는 모든 관계는 결코 진정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당신의 한 버전에 기반해 있었다. 당신의 진정성을 견디지 못하는 모든 연결은 당신의 에너지를 받을 만큼 강하지 않았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다. 해방이다. 당신의 선물은 이제 사용되기를 원한다. 연출되거나 증명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일에서, 당신이 구축하는 관계에서, 당신이 설계하는 삶에서 사용되기를 원한다. 당신은 세상에 당신의 빛을 비치고 있지 않다. 당신은 실제로 누구로 사는지를 경험할 권리를 스스로에게 비치고 있다. 그것만이 중요한 유일한 헌신이다. 타인을 기쁘게 하려 숨기를 멈출 때 당신은 자신의 영혼을 기쁘게 하기 위해 빛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빛은 당신만 비추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도 그들 자신에게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준다. 융은 모든 것을 보는 사람들을 평생 연구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지각의 무게에 눌려 부서지거나
어떤 특별한 것으로 돌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신이 이것을 읽고 있는 것은 당신이 돌파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의식적으로는 아니었을지라도 당신의 정신이 그것을 선택했다. 당신의 영혼이 그것을 선택했다. 숨어있기를 견뎌낸 당신의 일부가 그것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제 숨김은 끝났다. 준비는 완료되었다. 선물은 준비되었다. 그리고 당신도 준비되었다. 이것은 공간을 차지하고 당신이 아는 것을 신뢰하고 느끼는 것을 존중하고 보는 것을 사용하는 허락이다. 무모하게가 아니라 부주의하게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전략적으로 강력하게 숨었던 재능 있는 존재는 당신을 거부했던 세상으로 돌아오라는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용기 있게 주장하기를 기다려온 삶으로의 부름이다. 융은 우월한 지각을 성공적으로 통합한 개인들이 중요한 진화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집단의식이 아직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보고 미지의 자아에서 필요한 발달 단계를 향해 인류를 준비하도록 돕는다. 그는 개인이 언제나 살아있는 정신의 운반자였고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는 존재라고 썼다. 그는 우월한 지각을 지닌 사람들이 의식의 진화를 돕는 문화의 운반자가 된다고 믿었다. 당신은 너무 과하지 않다. 결코 그랬던 적도 없다. 당신은 깨어있음에 대해 사과하기를 멈춘 의식이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세상은 당신의 통찰을 필요로 하지만 위험한 지각을 문화적 치유로 바꾸는 통합, 지혜, 전략적 자각과 함께 전달되기를 필요로 한다. 당신의 선물은 당신의 짐이 아니다. 당신의 선물에 대한 무의식적 관계가 당신의 짐이었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의식적으로 통합하는 법을 배우고 있으며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